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려면 공장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하셨고요. 요즘에는 귀국 후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중요성에 대해서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국이다 보니까 아니 반도체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은 현장 다니시면서 특히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강의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그동안 예. 대한민국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강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변곡점이 왔습니다. AI 시대,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면서 네. AI 시대가 돼서 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더 이상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요즘 HBM 예. 고성능으로 바뀌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AI에 들어가는 그 전문 AI를 위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네. 이것을 이제 패키징하고 하는 이 기술에 우리나라가 네네. 과연 강국이냐. 네.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예.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좀 정책을 새롭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권 국가, 반도체는 왜 무기화가 되었나라는 책도 내셨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말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대형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PC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데스크탑이 됐고요. 네. 데스크탑에서 PC가 됐고 PC에서 스마트폰이 됐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AI로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던 1990년대 세계 최초 D램 뭐 계속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로부터 이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계속 커왔는데 네. 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커온 것이 스마트폰 시절까지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위치를 확보하고 계속 이제 큰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PC에 취해 있던 인텔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이런 회사들이 예. 그 PC에 취해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요 시기를 놓쳐서 회사가 기울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 힘을 잃게 된 것도 물론 미국이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강제로 값을 높이고 네. 달러를 그 당시에는 약세 달러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로서 커나온 그 일본 반도체 강국을 좀 억지로 이렇게 죽인 그렇죠. 경향이 예. 있잖아요. 예. 그 후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된 거고 네. 대한민국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치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다시 반도체 강국이 됐는데 예.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긴 하지만 일본도 보면 이게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PC로 넘어가고 예.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이 데스크탑과 PC에 취해 있다가 스마트폰 시대를 일본이 놓친 거죠. 읽지 못했네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는데 지금 한국이 스마트폰에서 AI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뭔가 지금 새로 정비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뭐 20년 네네.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굉장히 상황입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AI로 넘어가면서 반도체의 그 어떤 그 생산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반도체는 팀 스포츠입니다. 팀 스포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미국은 설계, 네. 그다음에 한국은 메모리 제조, 네. 그다음에 대만의 TSMC는 팹리스 업체들의 그것을 조립하는, 네네. 그다음에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랬죠. 분업 구조가 돼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이 AI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제조 능력, 매뉴팩처링을 동북아 국가들에게만 맡길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뼈아픈 시기를 겪으면서 네네. 이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전을 시키고 예.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을 짜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렇죠. 그 반도체 그 조정관을 했던 네네. 미국의 그 로니 채터지 네네.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에서 한번 포럼이 있었는데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 네네. 거기에 대만과 한국이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반도체 공급망 지도요. 그렇죠. 예. 공급망 지도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신 에치스 라인이 아닌가, 반도체의 신 에치스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책에다 붙였었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에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네. 저 밑에 필리핀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방위 조약 그렇습니다. 그 선을 걷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 신 서플라이 체인망에 한국하고 대만이 빠져 있어요. 대신 이제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일본, 싱가포르, 일본이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더 이상 한국은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네네. 대만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너무 커다란 그 TSMC의 비중이 들어가 있으니까 TSMC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상당히 그 안보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계속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이제 미국에다가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다가 공장을 지었던 이유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저도 그 책 말씀하시면서 아니 왜 일본은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고 타이완이 빠져 있고 그 이후에 왜 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 싶었는데 그런 답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금 21세기 반도체 패권 국가를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청취자분들께 좀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반도체에 이렇게 사활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예. 숨 쉬지 못하듯이 그렇죠. 이제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게 됐습니까?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반도체 들어가고요.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마찬가지고요. 네. 집에 있는 냉장고 뭐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경제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 또 우주 경쟁, 우주 산업에도 핵심이 반도체이고요. 예. 특히 AI는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없다. 예, 이게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반도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느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네. 베트남전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다가 예.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왜 졌을까? 무려 포탄을 83만 톤이나 베트남전에 퍼부었는데 네네. 근데 이 83만 톤이라는 숫자는 6.25 전쟁에 썼던 포탄 숫자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에 떨어뜨렸던 포탄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예. 30만 톤이나 많은 것이거든요. 원인이 오발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중률이 9.2%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발 쏴봤자 10발만 그러네요. 맞고 90발이 다 이제 벌어지는 거네요. 벌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당시 1970년대에 그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재래식 무기의 숫자가 소련이 훨씬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런 재래식 무기로 경쟁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승산도 없다. 없고.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를 달고 통신 장비를 달아서 유도 무기화한 그렇죠. 겁니다. 정밀 타격을 하는 식으로. 그렇죠. 정밀 타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러니까 1970년대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 달고 통신 장비 달듯이 네. 지금 자동차에 기존의 과거의 자동차에다가 센서 달고 통신 장비 달아서 통신으로 GPS 다운로드 받고 네. 센서 달아가지고 뒤에 우리가 뒤로 백할 때 그냥 앉아서 앞에 옛날에는 막 고개 돌려서 봐야 되지만 지금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미국이 1970년대 이미 했던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죠. 지금은 뭐 자율주행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곧 AI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계산기였으면요. 이 계산기를 달아서 센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산업적으로 다 따라왔는데 네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지금 말씀하신 AI, 자율주행, 생각하는 자동차, 네네. 생각하는 냉장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AI를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먹여 살리를 네. 먹거리고 여기에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주요국들은 그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양분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대거 유치하겠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 목표는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현재 계획으로는 8%에서 20%까지 가겠다는 네네.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력입니다. 인력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네. 전기, 네. 물. 물.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존재가 하기가 힘듭니다. 아, 네네. 그런데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달된 예. 그 반도체 기술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네네. 실리콘밸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물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도시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이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맞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뭐 텍사스 어스틴 이런 곳에 이제 공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 애리조나에 들어간 것이 TSMC고 텍사스 어스틴에 들어간 것이 삼성전자인데 이곳으로 인력을 끌어오려면 실리콘밸리에서 주는 월급의 2배, 3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단가가 올라간 거죠. 단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논리에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 용인 클러스터는 거꾸로 사람은 구하기 쉬울지 몰라도 네. 물 문제와 전기 문제가 문제. 해결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예. SK 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수도권 과밀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줬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땅 파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네. 바로 물 문제와 전력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쓰는 전기량이 부산시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습니다. 네. 또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대전시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뭐 화력 발전으로 돌리던 원자력으로 돌리던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이제는 유럽에서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그렇죠. 하지 않으면 우리 너희 거 수입 안 해.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취약한 게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디테일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네네.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질문하셨듯이 네. 미국이 제조업을 다 본토로 끌어오겠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생산 그러면 시설이요? 미국의 지금 생산 시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어요. 네네. 또 인텔이 유럽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은 딱 어느 한국 나라? 예, 그렇죠. 이랬는데 이제 조금 한 5, 6년 지나면 유럽에서도 생산하고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예. 경쟁 회사들이 막 생겨요. 네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재생 에너지의 조건을 갖췄느냐 이렇게 반드시 따지고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가 여기에 관한 확실한 대책을 서로 세워주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렇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클러스터의 어떤 전력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또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아리백 추세와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 요 포인트를 바로 예. 짚고 들어온 게 일본입니다. 네네. 일본. 일본이 이제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세운 것 말고도 네. 히로시마에도 뭐 R&D 센터를 세우고 여기저기 세우는데 네네. 특히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어.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는 예. 일본의 8개 대기업이 모여서 네. 일본 정부와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하버드에서 일본 경산성 실장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네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력. 일본만큼 훈련 잘 된 노동력이 어디 있냐. 물. 네. 홋카이도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전력. 홋카이도만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네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낮은 단가로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고 특히 투나노 AI 반도체, 로직 반도체를 만들겠다. 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와 우리나라의 용인 클러스터가 만약에 서로 경쟁 단계에 들어간다 네네. 그러면 이것이 단가 문제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밀릴 수 있겠네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말씀 나눴고 중국도 잠깐 여쭤보면요.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를 네. 정했는데 중국의 기세는 어때요? 중국은 이제 시진핑 지금 현재 예. 자금률이 15%에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가 발표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70%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0%까지 갈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절반, 예. 50%는 가지 않겠냐. 50%. 네,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예. 중국이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아. 네. 그동안 한국의 이제 그 수출 물량을 보면 예. 중국의 40%를 수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7%를 수출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40%의 수출 물량이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윤 정부 들어와서 예, 예. 반도체 외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과연 우리가 이 반도체 외교를 잘하고 있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 좀 너무 불필요하게 각을 세워서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이 물량이 더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요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예, 뭐 예.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그 테마가 뭐냐면 바로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문제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문제가 이게 용인이 지금 보니까 가니까 땅만 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한국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중심의 그 지난 30년간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게 정점을 찍고 한국이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또 그 보도 저도 보면은 끝났나로 해서 분석을 많이 하지만 아직 끝났다라고 점찍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기회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HBM 같은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네. 생산하고 네네.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패키징에 우리가 얼만큼 관여할 수 있느냐에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반도체 외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반도체 산업은 민관이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전략과 국가 전략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G7 프로젝트 2.0이 필요하다. 네. G7 프로젝트 2.0이 뭔가요? 이게 G7 프로젝트가요. 예. 1991년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 말기 때요. 네. 10년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G7 국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끌어올리자. 해서 3조 6천억이 투자가 됐어요. 네네. 그 당시에 네. 이제 민간 합동으로. 네. 이때 이제 그 반도체, 전기차, 양자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한국의 첨단 기술로 지정이 됐던 것들이고요. 네네. 이거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죠. 이때 이제 삼성이 계속 세계 최초의 뭐 디램 개발해서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네.
이때 잘한 게 뭐냐면 정부는 뒤에서 R&D를 도와주기만 하고 발표는 민간한테 시켰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밑바닥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지금 다시 G7 프로젝트 2.0이 저는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AI 시대의 이 변곡점을 맞아서 네네. AI, 양자컴, 우주산업 이런 쪽으로 국가가 민간과 같이 그 팀 스포츠를 이루는 어떤 팀을 이루지 않고 네네. 지금처럼 각계약진하게 각자 서로 뭐 삼성은 삼성대로 SK는 SK대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로 이렇게 각자 뛰게 되면 네네. 결국 이 반도체라는 것이 국가 간 리그가 됐고 반도체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너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이 없지 않나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반도체 현안하고 관련은 없지만은 그 과거의 산업 현장 전반을 담당하는 중기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의 일본 정부의 그 네이버에 대한 라인 야후 사태 네. 정부가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혹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정부가 이거 너무 미온적으로 네.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이요? 네. 왜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 야후 사태는 아마도 AI 슈퍼컴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이 AI 시대가 왔는데 AI 시대가 반도체가 없이 AI가 없듯이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데이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문제를 누가 소유하고 이 데이터를 국가 간에 어떻게 주권을 지켜가느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AI 슈퍼컴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 아마도 예.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라인 야후 문제를 단순하게 하나의 그 네이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게 한 기업의 문제로만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라인이 예. 동남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이 라인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중기부 장관 했을 때 예.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구글에 대항하는 우리도 검색 기능 데이터 엔진을 만들자고 오파가 왔었어요. 예. 그때 주목했던 게 바로 이 라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이버가 라인을 갖고 있고 라인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이 라인을 쓰고 있는데 네네. 동남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네.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를 대비하는 시각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 있습니다. 진단을 조금 더 깊게 했었어야 네. 했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제 질문은 아니고 8144님 문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문자를 못 읽어드렸어요. 장관님. 박남매 중 박지원 의원은 돌아오셨는데 정치재개 안 하십니까? 총리설은 어찌 된 건지요?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하시는데 뭐 현실 정치 복귀 계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현실 정치에 적응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일단은 제가 그 하버드에서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예. 반도체와 그리고 AI 관련 한 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고 다음 달 중 정도 되면 AI 신들의 전쟁 그래서 또 다음번 책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책 이후에 혹시 뭐 책이 잘 안 팔리거나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때쯤엔 정치에 복귀하실 수도.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